칸트가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는 것의 흐름을 따라 그와 비슷하게 성찰적으로 문제를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하기 위해서 경험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원칙을 목적으로 특별한 것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결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을 구별하는 중요하고 교범이 되는 칸트식 구분에 비슷하게나마 중거를 두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한편으로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의 이런 구분은 이율배반과 변증법을 낳는데 이는 우리가 곧 파악하게 될 이율배반, 변증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진실과 정치에서 아렌트는 칸트가 제시한 사례의 미덕을 길게 언급합니다. 게다가 판단력 비판을 직접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이유로 칸트는 거짓말에 관해 짧지만 조밀하고 어려운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둘러싼 토론이 철학적으로 국가 간 갈등을 드러내기라도 한다는 듯이 벤자민 콩스탕이 어느 독일 철학자를 탓했다면 칸트는 이 글에서 그가 프랑스 철학자라고 부른 콩스탕에게 보내는 논쟁적 답변을 게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몇 쪽의 글은 서구 역사에서 고백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두 위대한 저자 루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거짓에 관한 사회의 가장 급진적인 시도 중 하나이며 모든 거짓말을 규정하고 성찰하고 처방하거나 금지하려는 가장 강력한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조건 없이 금지합니다. 제가 말하는 칸트의 글은 일반적으로 분석되기보다는 찬양되는 이른바 인류의 거짓말할 권리라는 짧은 논문입니다. 아렌트는 조금 전에 언급한 논문의 다른 저술에서도 칸트를 자주 인용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에세이만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아주 중요하고 난해하고 나아가 아렌트가 논증하는 주장의 핵심 논리로 환원되지도 않습니다. 칸트의 이 글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읽지 않더라도 이 글에서 그가 거짓말과 진실 혹은 진실 정확성의 정언 명령을 정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진실성의 의무에 대한 칸트식 정의는 매우 형식적이고 명령적이고 무조건적이어서 모든 역사적 고려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역사적 상황이 어떻든 간에 참되어야만 합니다. 유용한 거짓말 혹은 배려를 위한 거짓말이나 친절한 거짓말 따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칸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분석한 난처하고 까다로운 사례들과 관련해서 정교한 타협론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대부분 성서에 등장하는 사례에서 출발해 진실성을 절대적 형식의 의무로 정의할 때 모든 역사적 내용을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진술의 진실성은 그로 인해 그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각자에 대한 인간의 형식적 의무이다. 칸트의 글이 특별히 법적이거나 윤리적이진 않지만 글의 제목이 말하듯이 거짓말의 권리를 다루고 있고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나 그리고 이 부분은 언뜻 생각하기에 역사적 관점에 더 유리하거나 적어도 덜 축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칸트는 거짓말의 정의에서 이 모든 역사성을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거짓말의 본질 자체, 사건과 거짓말의 실행에 바로 이 역사성을 도입합니다. 실제로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칸트의 관점은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사법적 혹은 메타사법적입니다. 그의 입장은 형식적 권리, 사회계약의 여러 조건과 권리의 순수한 자원과 관련된 여러 조건에 대한 관심과 일치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고의로 하는 참이 아닌 진술로 거짓을 간결하게 정의하면 법률가들이 거짓말을 정의할 때 필요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늘 타자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설령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거짓말은 법적 권리 근거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인류 전반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거짓말의 동기나 결과가 무엇이든 거짓말 자체 그 거짓말의 내재성에서 선언적으로 나쁜 무언가를 정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칸트는 이로움, 즉 타인에게 이롭다는 추정한 어떤 것을 위해 고의로 그를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가정된 오르가즘도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법적 권리와 일반적 사회성의 근거 자체, 즉 기대되는 효과가 어떻든지 외부 맥락과 역사 맥락이 어떻든지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내재적 필연성에 관심을 둡니다. 조건 없이 거짓말을 몰아내지 않으면 인류의 사회적 관계를 그 원칙부터 무너뜨리고 사회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몽테뉴도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칸트는 이처럼 모든 사회를 불가능하게 한 독일 철학자의 엄격함을 비판한 벤자민 콩스탕의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칸트는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정당화된다면, 즉 윤리실천 원칙이 스스로 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보편화될 수 없을 어떤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사회는 존립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거짓말과 거짓 약속에 모두 해당하며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에 기초해서 이 둘을 연계합니다. 진실, 나의 진실, 다시 말해 나의 진실성을 타자에게 암묵적이라도 약속할 때만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과장되고 지킬 수 없는 규칙처럼 보이는 것은 또한 소박하지만 견고한 묘사, 언어의 본질에 대한 간략하고 확증적 분석처럼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넌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지. 약속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내가 더는 인간으로서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모든 언어는 진실성에 대한 약속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니 너는 언어 자체를 포기한 거야. 집요하게 따라붙어 진실성을 제압할 가능성의 환영, 가능한 거짓말의 환영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칸트의 견해는 매우 강력하고 논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 환영에 관해 다시 이야기할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이 문제를 일단 접어두기로 합니다. 어쨌든 참을 말하기를 원하라는 이성적 계율의 성스러움이나 신성은 언어에 전제된 진실성의 약속이라는 순수한 내재성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라이너 슈어만은 성스러움이 역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칸트에게는 특히 이 경우에 성스러움은 적어도 일상적 의미에서 역사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즉 역사와 보편적인 인류의 사회성 기원과 그 조건으로서 성스러움이 역사적이라는 가정은 남아 있습니다. 계율의 이 같은 성스러움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칸트는 이성의 계율에 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성의 계율은 성스럽고 조건 없이 절대적이다. 어떤 상황도 이성의 계율을 제한할 수는 없다. 충실하고 솔직하고 바른 진심인 모든 선언에서 진실 정확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데리다의 거짓말의 역사 책 내용 중 진실과 정치에 관한 칸트가 제시한 사례의 의미를 언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